어? 나랑 같은 점인데? 재벌 회장의 운전기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년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금지된 방. 그 안의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팔뚝의 점 위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25년 만에 돌아왔다는 이 집 아들. 유전자 검사까지 통과한 진짜 아들이었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과 가난한 운전기사. 왜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점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울 평창동 대한민국 재계 10위권 명일그룹 박동석 회장의 대저택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뒤처럼 고요한 이른 아침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장창 거실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였어요. 마치 천둥이 떨어진 것처럼 저택 안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수십 개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주인 이영숙 여사가 가장 아끼던 고려청자였어요. 남편 동석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죠. 경매에서 1억 원을 주고 낙찰받은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먼지처럼 산산조각 나 바닥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달 전 25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왔다는 아들 준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기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술에 절어 충혈된 눈, 풀어헤친 셔츠, 손에는 골프채를 쥐고 있었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직 취기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진짜. 집구석에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려. 준우는 골프채를 바닥에 툭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는 그가 밤새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찌꺼기와 빈 양주병이 쓰레기장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에서 영숙이 뛰어나왔습니다. 예순의 나이에도 곱게 늙은 그녀는 얼굴에 화장기도 없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청자 파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진 청자보다 아들이 더 걱정되었어요. 25년을 그리워하던 핏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우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영숙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준우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어머니의 손을 쳐냈습니다. 탁 하고 짧은 소리가 났죠. 아, 좀 저리 가요. 귀찮게 진짜. 영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그 세월의 상처가 저런 행동으로 나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박동석 회장의 전담 수행기사 김민준이었습니다. 29살 훤칠한 키에 선한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죠. 그는 3달 전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청자 파편, 소파 위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 그리고 취한 채 서 있는 도련님의 모습.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지웠어요. 아무 말 없이 창고로 가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각사각. 민주는 조심스럽게 청자 파편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에 닿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스럽게 치웠죠. 그의 움직임은 익숙했어요. 한 달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준우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비웃음을 머금었죠. 김 기사, 너 표정이 왜 그래? 불만 있어? 민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다치실까봐 치우는 겁니다. 준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네. 운전수 주제에 뭘.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파편을 쓸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꾹 눌러 삼켰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기 때문이죠. 민준아, 참는 자가 이기는 거란다. 세상에는 참아야 할 때가 있어.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주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쿵쿵쿵. 그때 2층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은 이 집의 가장 박동석 회장이었어요. 65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거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참담함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준우야. 동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행패냐? 아버지의 호통에도 준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서 일어났죠. 아버지는 맨날 잔소리. 저 나갈 거니까 용돈이나 넉넉히 입금하세요. 동석의 눈가가 실룩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풀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25년 만에 찾은 핏줄 앞에서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겉옷을 챙겨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파편을 치우던 민준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민준의 어깨를 세게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운전수 주제에 눈 똑바로 떠라. 민준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쓰레받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민준의 손등을 스치며 피가 배어났죠.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쾅! 현관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준우가 나간 것이었죠. 그가 떠나고 나서야 저택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동석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틀거리며 소파로 향했죠.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깨끗한 컵에 물을 따르고 작은 쟁반에 올려 조심스럽게 들고 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물 드세요. 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가슴을 식혀주었어요. 그는 컵을 내려놓고 민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의 손등에 피가 맺혀 있는 것을 보고 동석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죠.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핏줄이라. 오냐오냐 했더니 괴물이 됐어. 내가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저 모양이 된 거야. 민주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차갑고 떨리는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손이 아니라 아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평범한 아버지의 손이었죠.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깨진 청자 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청자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들이 저런 모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늦게 찾아서 준우가 저렇게. 영숙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동석이 힘겹게 일어나 아내 곁으로 갔어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두 노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은 파편을 마저 치우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쓰레받기에 담길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민준의 마음도 그렇게 긁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여름 서울 여의도에 우뚝 솟은 명일그룹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 안 47층 대회의실에서는 중요한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동석 회장의 전담 수행기사를 뽑는 자리였어요. 회장의 수행기사란 단순히 운전만 하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24시간 회장 곁을 지키며 안전을 책임지고 때로는 비밀스러운 일정까지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명일그룹에서는 이 자리를 뽑을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대회의실 긴 테이블 한쪽에는 동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45살의 강영석 비서실장이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죠. 회장님, 오늘 지원자는 총 12명입니다. 전직 대통령 경호원 출신부터 VIP 의전 전문가까지 쟁쟁한 분들이죠. 강 비서가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최정태 씨, VIP 의전 경력 10년에 경호 자격증도 있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1명의 지원자를 만나는 동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려한 경력,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하나같이 훌륭했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따뜻함이 없었죠.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동석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키가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비싼 정장도 아니고 어깨에 힘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수수한 검정 양복에 하얀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고 따뜻했어요. 마치 맑은 호수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김민준입니다. 29살이고 운전 경력은 3년입니다. 강 비서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대기업 경력도 경호 자격증도 없었거든요. 경력이 부족한데 자신 있습니까?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시게 된다면 회장님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처럼. 그 말에 동석의 가슴이 찔끔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민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저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게 된다면 할머니께 배운 대로 정직하게 모시겠습니다. 동석은 민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동석의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묘한 편안함이었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강비서, 난 이 친구로 하겠네. 회장님, 경력이 너무 짧습니다. 최정태 씨가 훨씬 적합합니다. 됐네. 왠지 마음이 가. 사람은 서류로 뽑는 게 아니야. 강비서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민주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도착한 것은 아침 7시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궁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너른 정원에는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우아하게 심어져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민준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정원 한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화단 앞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60쯤 되어 보이는 품이 있는 여성이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화분을 쥔 손이 멈췄어요.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요. 이영숙 여사였습니다. 박동석 회장의 부인이자 이 집의 안주인이었죠. 영숙은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훤칠한 키, 선한 인상, 부드러운 눈매. 그 모습이 머릿속 어딘가를 강하게 두드렸어요. 잃어버린 아들 준우가 살아서 자랐다면 딱 저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회장님 수행기사로 일하게 된 김민준입니다. 영숙은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죠. 아, 그래. 들었어. 우리 남편이 마음에 들어 했다고.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식빵에 버터를 바르고 양상추와 토마토, 달걀 프라이를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준비했죠. 자, 어서 먹어. 민주는 쭈뼛쭈뼛 앉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먹으라면 먹어.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우리 아들. 그 말에 민주는 손이 멈췄습니다. 영숙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살짝 얼굴을 붉혔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자네 또래쯤 됐을 텐데.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졌죠. 민주는 이분에게 아픈 곳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민주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죠. 며칠 뒤 민주는 이 집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참 가정부 김씨 아주머니가 민준을 조용히 불렀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일한 분이었습니다. 김 기사, 이 집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야. 민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련님 성함이 준우였어. 4살 때 장터에서 사라지셨지. 회장님 내외부는 그 뒤로 25년 동안 아들을 찾으셨어. 전국에 전단지 뿌리고 수십억 현상금도 걸었지.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셨어.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도련님 방이야. 25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회장님 부부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복도를 지나다가 그 방 앞에 멈췄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저 저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기억이 문 너머에서 손짓하는 것 같았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발걸음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평창동 저택에서 일을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민주는 저택에 없었어요. 아침 일찍 동석의 심부름으로 여의도 본사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거든요. 중요한 계약서라 직접 전해야 한다며 동석이 민준에게 맡겼습니다. 저택에는 동석과 영숙, 그리고 강비서와 가정부들만 남아 있었죠. 영숙은 화단에서 국화를 돌보고 있었고 동석은 2층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전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됩니다. 여긴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경비원 2명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낡은 청바지에 구겨진 셔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죠. 비켜, 나 여기 아들이라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경비원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남자는 거친 힘으로 그들 사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택 현관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준우예요. 그 외침이 저택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화단에서 국화를 다듬던 영숙의 손이 멈췄어요.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죠.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사기꾼들이 찾아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준우예요. 아들이에요. 하면서요. 그때마다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그 고통을 수십 번이나 겪었죠. 2층 서재에서 동석도 소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친 남자와 동석.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준우요. 25년 만에 돌아왔어요. 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낡은 옷, 지친 얼굴, 초라한 행색, 그리고 어딘가 교활해 보이는 눈빛. 동석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또 돈 뜯으러 온 놈인가?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경호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믿어? 25년 동안 너 같은 놈들이 수십 명은 왔어. 다들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 동석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자가 갑자기 입고 있던 셔츠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이 드러났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래도 제가 가짜입니까? 남자의 왼쪽 팔뚝에는 선명한 점들이 박혀 있었어요. 7개의 붉은 점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점,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점, 우리 준우점이야. 세상에 우리 부부만 아는 비밀인데. 동석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었던 팔이 힘없이 내려왔어요.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북두칠성 모양의 점. 그것은 아들 준우만이 가진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죠. 동석과 영숙은 그 점을 아들의 표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북두칠성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고 그렇게 축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 그들은 그 점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만약 공개하면 나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짜 아들을 만들어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5년 동안 철저히 비밀로 지켜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점을 아는 사람은 오직 부부 둘뿐이었죠. 그런데 저 남자의 팔뚝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준우야? 정말 우리 준우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25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영숙이 남자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때 동석이 아내의 팔을 잡아 멈춰 세웠어요. 여보, 아직이야. 동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점만으로는 부족해.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해. 영숙이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저 점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인데. 그래도 확인해야 해. 나도 믿고 싶어. 하지만 또 속을 순 없어. 동석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도 마음속으로는 저 남자가 진짜 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수십 번 속아온 경험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했죠. 그때 강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강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며칠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 그동안 이 사람은 별채에서 지내게 하고 아들이라고 밝힌 남자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별채로 안내받으면서도 계속 영숙을 돌아보았어요. 영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죠. 저 남자가 정말 아들이면 어쩌지? 아니면 또 사기꾼이면? 희망과 두려움이 번갈아 가며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동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재에서 일을 하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별채 쪽을 바라보게 되었죠. 심부름에서 돌아온 민주는 그 며칠 동안 저택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했어요. 별채에 누군가 머물고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비서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대학병원 로고가 붙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석과 영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강 비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동석에게 건넸죠. 동석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았어요. 친자 일치율 99.99%,
서류가 동석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재벌 회장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영숙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99.99%라는 숫자를 보고 오열했어요. 준우야, 우리 준우. 영숙이 별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을 박차고 나가 별채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리고 남자, 준우가 나왔어요. 영숙이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내 새끼. 어디서 뭐라고 살았어. 얼마나 고생했니? 준우도 영숙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흘리는 척했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석은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왠지 개운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죠. 25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다음 날 준우는 정식으로 본체에 입주했습니다. 민주는 현관에서 준우를 맞이했어요. 어제 저녁 동석에게 모든 사정을 들은 터였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찾으셨다는 말에 민준도 진심으로 기뻐했죠.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련님. 운전기사 김민준입니다. 준우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저택 내부를 훑고 있었죠. 마치 부동산을 둘러보는 사람처럼요. 밖에 있는 내 짐 다 옮겨놔. 손짓 한 번으로 지시를 내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25년 만에 부모를 찾은 사람의 태도가 저런 걸까? 하는 의문이 스쳤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밖으로 나가 준우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2개와 골프백 하나가 전부였어요. 25년을 밖에서 살았다기엔 짐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 시각 준우는 저택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1층 거실을 지나 영숙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려 있었죠. 안에 들어가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옆에는 보석함이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살짝 열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거렸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 같았죠. 그는 보석함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다음으로 2층 서재를 찾았습니다. 동석의 방이었죠. 책장 사이에는 값비싼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고려청자, 조선백자, 그리고 희귀한 그림들. 수억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준우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손가락으로 청자의 표면을 쓸어보기도 했죠. 눈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민준이 우연히 보았습니다.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서재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한 거였죠. 문틈 사이로 준우가 골동품을 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부모를 찾은 자식의 눈이 아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죠. 저분이 정말 도련님이 맞을까? 25년 만에 부모를 찾았으면 부모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보석이랑 골동품에 저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맡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였죠.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5년 만에 가족 식사였어요. 영숙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준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만들었죠. 준우야, 이거 먹어봐. 내가 어릴 때 이것만 찾았잖아. 영숙이 준우의 앞에 갈비찜을 놓았습니다. 준우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맛있네요.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릴 때 준우는 갈비찜의 뼈를 손으로 잡고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그게 버릇이었죠. 아무리 혼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준우는 젓가락으로 고기만 발라먹고 있었습니다. 손에 양념 묻히는 걸 피하는 것처럼요. 동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동석은 2층 난간에 홀로 서 있었어요. 아래층 거실에서 준우와 영숙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연신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죠. 동석은 준우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아들이 맞는데, 유전자 검사도 나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지? 핏줄이라면 느껴져야 할 본능적인 끌림 같은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 운전기사 김민준을 볼 때 느꼈던 편안함이 저 아이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이상해.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준우가 저택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동석과 영숙은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25년이나 밖에서 고생했으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우의 행동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새벽 2시, 3시는 기본이었죠.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 열어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정부들이 황급히 뛰어나와 문을 열어주면 비틀거리며 들어와 거실 소파에 쓰러졌죠.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매달 수천만 원의 유흥비가 찍혔습니다. 강남의 고급 클럽, 호텔바, 룸살롱. 가는 곳마다 돈을 물쓰듯 썼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씩 긁어댔습니다. 동석은 처음에 눈을 감았어요. 25년 동안 고생한 아들이니까 좀 쓰게 해주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1~2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죠. 미역국에 각 구운 생선,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우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으면서 다리를 덜덜 떨었어요. 무릎이 식탁에 부딪혀 그릇들이 달그락거렸죠.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다리 좀 안 떨면 안 되겠니? 아, 습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준우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계속 다리를 떨었습니다. 동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어릴 때 준우는 다리를 떠는 버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밥을 먹을 때 자세가 반듯했죠. 영숙이 엄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준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요. 동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사업? 네. 친구들이랑 같이 할 건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준우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 50억이면 될 것 같아요. 달그락. 동석이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도 숟가락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죠. 50억? 동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집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50억을 달라고?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요? 50억이 뭐 대수예요? 준우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용돈 몇만 원 달라는 것처럼요. 동석의 관자놀이가 실룩거렸습니다.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업 계획서 가져와. 검토해보고 결정하지. 아, 계획서는 아직 없는데요. 그냥 일단 돈부터 주시면. 됐다. 동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반도 하지 않은 채였죠. 서재로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어요. 준우는 아버지가 사라지자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보았죠. 엄마, 아버지 좀 설득해봐요. 50억도 아까워하시면 어떡해요. 준우야, 아버지 말씀대로 계획서부터 만들어 오렴. 그러면 아버지도 생각해 주실 거야. 아, 짜증나. 준우는 수저를 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쿵쿵거리며 자기 방으로 올라갔죠. 문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렸어요. 영숙은 아들이 남긴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도 안 먹은 밥이었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5년을 기다린 아들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저녁 동석은 2층 서재에서 강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동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강비서, 솔직히 말해봐. 강비서가 허리를 곧게 펴고 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정말 제가 내 아들 준우가 맞다고 생각하나? 강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죠. 회장님, 점도 있고 유전자 검사도 제가 직접 의뢰했는데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도련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지? 동석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25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야. 그런데 막상 눈앞에 있으니 내 아들 같지가 않아. 강비서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은 밖에서 오래 생활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져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상처가 많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비서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아들을 변하게 만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어.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회장님. 강비서가 허리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동석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 준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4살 때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정말 내가 맞니? 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맞다고 하는데 자신의 직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왜 아무 느낌도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민준이 현관 앞에서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죠. 동석이 차에 탔습니다. 여의도로 가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이었어요. 동석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기사. 예, 회장님. 자네 눈엔 준우가 내 아들 같나? 민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보았어요. 지친 표정이었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자신도 준우에게서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운전기사 주제에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요? 민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동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대답 안 해도 알겠네. 자네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지? 저는 그저 괜찮아. 솔직하지 않아도 돼. 자네 표정만 봐도 알겠으니까. 동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직감은 아니라고 하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왜 그 아이에게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걸까?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어요. 동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민준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김 기사, 자네만 믿네. 민준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강비서는 준우가 맞다고 해. 유전자 검사도 나왔으니까. 하지만 나는 왠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동석이 진지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자네가 내 차 말고 준우 차를 운전하게 해. 녀석이 밖에서 누굴 만나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래 따라다녀봐.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의 눈이 되겠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조심하고 절대 들키지 말게. 다음 날부터 민주는 준우의 전담 기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준우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야 운전이나 해하고 명령을 내릴 뿐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준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민준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담배 사와. 운전 중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도련님, 지금 고속도로라서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뭐? 운전수 주제에 말대꾸야? 준우가 뒤에서 민준의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민준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차가 살짝 흔들렸죠.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핸들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준우가 뒷좌석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민준은 백미러로 슬쩍 준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거기서 보자. 뭐? 돈? 걱정 마. 조만간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준우가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야, 뭘 봐? 아닙니다. 도련님. 민준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누구와 통화한 걸까요? 며칠 동안 민준은 준우를 관찰했습니다. 준우는 낮에는 주로 잠을 잤어요. 점심때쯤 일어나 늦은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골프장이나 사우나를 갔죠. 저녁이 되면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준우를 태우고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준우가 뒷좌석에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통화했죠. 민주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백미러로 준우의 입술 움직임을 읽으려 했어요. 형, 오늘 거기서 봐. 형?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우에게 형이 있었던가요? 회장님 댁에 다른 자녀가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는데. 서류 준비됐어?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어. 회장님의 직감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준우를 태우고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준우는 뒷좌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죠. 형?
오늘 거기서 보는 거지? 알았어. 금방 가. 전화를 끊은 준우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청담동 로얄클럽으로 가. 로얄클럽.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수백만 원은 기본으로 나오는 곳이었죠. 민주는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청담동 뒷골목에 도착하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얄클럽이라는 금색 글씨가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민준이 차를 세우자 준우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난 알아서 놀다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넌 이만 들어가 봐. 알겠습니다, 도련님.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준우가 클럽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죠. 하지만 민주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천천히 돌려 건물 뒤편 골목으로 향했어요.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아래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죠. 가방 안에는 낡은 점퍼와 청바지, 그리고 야구 모자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장을 벗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서 얼굴을 가렸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단정한 수행기사가 아닌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차에서 내려 클럽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용 출입구가 있었죠. 입구에는 웨이터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웨이터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야? 여긴 손님 출입구 아닌데. 민주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4장을 꺼냈습니다. 웨이터의 손에 슬쩍 쥐어주며 말했죠. 방금 들어간 손님한테 급하게 전할 게 있어서요. 5분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웨이터가 지폐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풀어졌습니다. VIP룸은 3층이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돼. 고맙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직원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붉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도 양쪽으로 VIP룸 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민주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준우가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찾아야 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나 진짜 지쳤어. 준우의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재빨리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끝 VIP룸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 틈으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문틈으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준우가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비서였어요. 명일그룹 박동석 회장의 측근 강영석 비서실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 강비서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준우가 테이블 위에 양주를 한 잔 따르며 말했어요. 형, 이 짓거리 언제까지 해야 돼? 그 늙은이들 비위 맞추기 토 나와 죽겠어. 형?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강비서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민주는 이해할 수 없었죠. 강비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달랐어요. 회사에서 보던 공손한 비서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도진아, 조금만 참아. 도진?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강비서가 준우를 도진이라고 불렀어요.
준우가 아니라 도진이라고요. 강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 부부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최소 300억은 챙겨야지. 민주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하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더 들어야 했어요. 준우, 아니 도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노인네가 자꾸 날 의심해. 눈치가 보통이 아니라고. 알아. 그래서 일을 빨리 처리하고 해외로 튀어야 할 것 같아. 강 비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를 비울 때 사모님을 공략하자. 사모님이 갖고 있는 강남 빌딩만 팔아도 300억은 넘어. 도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오, 그거 괜찮은데? 그러면 내 도박빚 5억은 껌값이야. 남은 돈으로 우리 둘이 해외에서 펑펑 쓰면서 살면 돼. 도박빚 5억.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는 진짜 준우가 아니었어요. 도진이라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비서와 한패였죠. 강비서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둘 테니까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그때 진행하는 거야. 사모님 사인만 받으면 끝이야. 역시 형이야. 대단해. 도진이 강비서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났죠. 민주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 회장님과 사모님을 속이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몸을 돌려 반대편 복도로 빠져나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죠. 직원 통로를 빠져나와 뒷골목에 세워둔 차로 뛰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엔진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진정해. 진정해야 해.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도진아, 조금만 참아. 회장 부부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녹음이 선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 알려드리면 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어젯밤 녹음한 내용 때문에 밤새 뒤척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바로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현관 앞에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2층에서 도진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죠. 뭐, 이번 주까지 5억을 갚으라고? 도진의 목소리가 저택 밖까지 울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날이 잔뜩 서 있었죠. 아, 알았어. 알았다고. 끊어. 쾅. 무언가 던져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진 것 같았어요. 도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박빚 5억. 어젯밤 강비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잠시 후 도진이 2층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거칠었어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죠. 도진은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이었어요. 바로 그 방, 25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금지된 방이었습니다. 도진은 그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만약 진짜 준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이 머릿속을 스쳤죠. 저 방이 거슬려 도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민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야, 김 기사. 도진이 손짓으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다가갔죠. 저 방 있잖아. 저거 싹 다 치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 방을요? 왜 못 알아들어?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저 방은 내가 쓸 거야. 안에 있는 거 다 버려. 민준은 깜짝 놀라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회장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저 방은 25년 동안 소중하게 보존해 오신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진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뭐, 운전수 주제에 감히 말댔구야? 도진은 벽에 세워둔 골프채를 집어들었어요. 휙 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골프채 끝이 민준의 코앞에서 멈췄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확 잘라버린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됐습니다. 아직 회장님께 보고도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창고로 옮기겠습니다. 됐어. 그냥 다 버려. 소중한 물건들입니다. 창고에라도 보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진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알아서 해. 오늘 안에 끝내. 도진은 골프채를 던지듯 벽에 기대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금지된 방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정부 김씨 아주머니에게서 열쇠를 받아왔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뤄야 해. 사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방인데. 알겠습니다. 창고로 잘 옮겨놓겠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꽂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문을 밀었죠. 비거. 오래된 문이 신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어요. 작은 침대 위에는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정기적으로 닦아준 흔적이 있었죠.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아기 코끼리 이야기, 피터팬, 백설공주, 4살짜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이 바래져 있었지만 소중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민주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방에는 부모님의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이 방을 지켜온 마음이 느껴졌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장난감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어요. 함부로 다룰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하얀 천으로 덮인 커다란 물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액자 같았습니다. 민주는 호기심에 다가갔죠. 천을 스르르 걷어냈습니다. 커다란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배경은 눈부신 해운대 바닷가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모래사장 위에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상의를 벗은 채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모래를 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햇살에 반짝이는 까만 눈, 복스러운 볼, 그리고 해맑은 미소. 민주는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민준의 시선이 아이의 왼쪽 팔뚝에 멈췄습니다. 팔뚝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선명한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7개의 점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찍혀 있었죠. 순간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민준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팔뚝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평생 부적처럼 지니고 다닌 사진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여름날의 사진이었죠. 사진을 꺼내 액자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준은 나시를 입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왼쪽 팔뚝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죠.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액자 속 아이와 지갑 속 아이. 얼굴이 똑같았어요. 눈, 코, 입 웃는 모습까지. 그리고 팔뚝의 점 위치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 나랑 얼굴이 똑같잖아. 내 점이랑도 똑같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민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할머니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키우신 거라고. 그런데 이 사진은 뭐지? 이 아이는 누구지?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거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진정해. 진정해야 해.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어젯밤 녹음한 내용, 강비서와 도진의 음모. 그것을 회장님께 알려드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저 악당들이 회장님과 사모님을 속이고 있으니까요. 내 정체가 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 지금은 저분들을 지키는 게 먼저야.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지갑 속 사진을 다시 소중히 넣었죠. 액자 위에 다시 하얀 천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죠. 할머니, 저 대체 누구예요?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일단은 회장님께 보고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면 됐어요. 민주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님이 회사에서 돌아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석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차고에서 동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동석은 그런 민준을 보고 무슨 일인가 짐작했습니다. 김 기사, 무슨 일인가?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나눠야 할 이야기입니다. 동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따라 정원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택에서 가장 먼 곳이었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비서와 도진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 부부 재산 300억을 노린다는 내용, 사모님을 공략해서 강남 빌딩을 빼앗겠다는 계획, 도박 빚 5억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녹음이 끝나자 동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비서, 내가 감히. 동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을 믿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한참 동안 동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사기꾼과 손잡고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동석은 깊게 숨을 내쉬며 겨우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김 기사, 이건 어디서 녹음한 건가? 어젯밤 청담동 룸살롱입니다. 도련님을 따라갔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동석의 눈에 서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저놈은 내 아들 준우가 아니야. 사기꾼이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잡으면 발뺌할 거야. 증거가 녹음밖에 없잖나. 녀석들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걸 잡아야 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석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부산으로 긴급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근처 호텔에 숨어서 기다리고 녀석들이 움직이면 그때 덮치겠다는 거였죠. 김 기사, 자네는 집에 남아서 상황을 지켜봐줘야 하네. 위험할 수도 있어. 할 수 있겠나?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되겠습니다. 동석이 민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동석, 영숙, 그리고 도진. 민주는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강비서는 거실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동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연기였죠. 뭐, 부산 현장이 멈췄어? 내가 당장 내려가지. 동석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숙에게 부산지사에 큰일이 났다며 지금 당장 내려가 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최소 2박 3일은 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죠. 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현장 상황을 직접 봐야 해. 다녀올게. 도진은 밥을 먹다 말고 슬쩍 강비서 쪽을 보았습니다. 강비서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동석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현관에서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기사가 모는 차에 올라탔죠. 민준이 아닌 다른 기사였어요.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 멀어졌습니다. 도진은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휴대폰을 꺼내 강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오늘 밤이야. 하지만 도진은 몰랐습니다. 동석의 차는 저택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동석은 호텔방에서 민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미리 연락을 해두었죠. 함정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한편 민준은 저택에 남아 있었어요. 점심때쯤 민준은 가정부 김씨 아주머니에게 몸살기가 있어서 별채에서 좀 쉬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푹 쉬라고 했죠. 민준은 별채로 향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본채로 돌아왔어요. 2층 복도 끝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창고 방에 숨었습니다. 문틈으로 복도가 훤히 보였죠.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동석에게 신호를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어스름이 저택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창고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저택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차에서 덩치 큰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깡패처럼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었어요. 도진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준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진과 깡패들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민주는 숨을 멈추고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도진이 영숙의 안방 앞에서 멈췄어요.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안에 무조건 끝장 본다. 도진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도진은 대답 대신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깡패들이 문 앞을 막아섰죠.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도진은 영숙의 화장대로 다가가 서랍을 확 열어젖혔어요. 물건들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인감도장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영숙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도진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죠. 엄마, 내가 25년 동안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도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지옥같이 살았다고요. 엄마라면서 빌딩 하나 못 줘요? 도진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죠.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25년 동안 저는 밖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여기 사인하고 도장만 찍으면 돼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았어요. 강남 빌딩 증여 계약서.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건 안 돼. 준우야, 왜 이러니? 빨리 해요. 도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깡패 하나가 영숙의 팔을 잡아 테이블 앞으로 끌고 갔어요. 영숙이 머뭇거리며 도장 찍는 걸 망설이자 도진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야!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고방에서 지켜보던 민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민준은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창고 방문을 열었죠. 영숙의 안방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민준이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도진과 깡패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보고 눈이 커졌죠.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도진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도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운전수 주제에 영웅놀이하냐? 깡패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깡마른 체격에 단정한 셔츠 차림. 그들 눈에는 만만해 보였을 거예요. 덩치 큰 깡패 하나가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쇳소리가 공기를 갈랐죠. 야, 꺼져. 안 그러면 뼈가 부러질 줄 알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넥타이를 감은 손에 힘을 주었죠.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깡패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고 민준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휙 하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민주는 이미 옆으로 몸을 틀어 피한 뒤였습니다. 유도 유단자였거든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호신술이라도 배워두라며 도장에 보내주셨어요. 민주는 거기서 검은 띠까지 땄습니다. 민주는 깡패의 팔을 낚아채듯 잡았어요. 그리고 허리를 낮추며 온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업어치기였죠. 쿵! 깡패의 등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쇠파이프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을 굴렀죠. 두 번째 깡패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젖혀 피한 뒤 상대의 명치에 정확하게 주먹을 꽂았어요. 깡패가 헛구역질을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죠. 운전수가 이렇게 싸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자식이. 도진은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향해 던졌어요. 의자가 공중을 가르며 날아왔죠. 민준은 몸을 낮춰 의자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튕기듯 일어나며 도진에게 발차기를 날렸어요. 정확하게 옆구리를 가격했죠. 흑!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굴러 화장대에 부딪혔어요. 화장품 병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민주는 쓰러져 있는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민준이 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뒤로 물러나 계세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 기사. 고마워요. 민주는 영숙을 등 뒤로 감싸며 도진과 깡패들을 경계했습니다. 깡패 둘은 바닥에서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달랐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며 일어났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번쩍 칼날이 불빛을 받아 빛났어요. 장식용 잭나이프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날이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죠. 도진의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어요.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죠.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맨손으로 칼을 상대해야 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영숙이 있었으니까요. 도진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휙! 칼날이 민준의 앞을 스쳤어요. 아슬아슬하게 피했죠.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칼을 휘둘렀어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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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은 뒤로 물러나며 칼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방이 좁았어요. 곧 벽에 등이 닿을 거였죠. 도진이 찌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민준은 옆으로 몸을 틀며 도진의 팔목을 잡았어요. 칼을 빼앗으려 했죠. 두 사람이 뒤엉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이 자식아. 도진이 발악하며 소리 질렀어요. 민준의 손을 물어뜯으려 했죠. 민준은 이마로 도진의 코를 가격했습니다. 박치기였어요. 퍽!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죠. 하지만 칼은 놓지 않았어요. 도진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민주는 피하다가 왼팔을 베이고 말았어요. 슥! 하얀 셔츠에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죠. 하지만 민주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도진의 눈이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영숙은 방 구석에서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죠. 그래, 전염부터 없애버리면 되겠네. 도진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칼을 치켜들고 영숙을 향해 돌진했어요.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요. 민주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렸어요. 영숙과 도진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등으로 영숙을 감싸 안았죠. 그 순간 칼날이 민준의 등을 스쳤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얀 셔츠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등판에서 왼쪽 소매까지 길게 베어졌죠. 흑! 민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등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어요. 비었죠.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셔츠 사이로 민준의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영숙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왼쪽 팔뚝이었어요. 찢어진 소매 사이로 선명하게 보였죠. 붉은 점 7개, 북두칠성 모양으로 찍힌 점이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눈앞이 하얘졌어요. 영숙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점, 작은 비명 같았어요. 하지만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도진이 칼을 휘두르다 말고 멈칫했어요. 영숙이 바라보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죠. 민준의 왼쪽 팔뚝, 거기에 찍힌 북두칠성 모양의 점.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왼쪽 팔뚝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강비서가 문신으로 새겨준 가짜 점이었죠. 그런데 저 운전수한테도 점이 있다니. 뭐야? 이게 뭐야?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혼란스러웠어요. 사모님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진의 손에는 아직 칼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팔뚝을 가리켰습니다. 저 점, 저건 우리 준우 점이야. 어떻게 김 기사한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내 아들 팔뚝에 있던 점인데 어째서?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내 아들, 저분의 아들. 금지된 방에서 봤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 똑같은 위치에 있던 북두칠성점. 그때는 우연이라고 그냥 닮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설마 내가. 도진이 다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민준을 공격하려는 거였죠. 저놈은 가짜야. 내가 진짜라고. 칼날이 공중을 갈랐어요. 민준은 몸을 틀어 피하려 했지만 이미 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졌죠. 도진의 칼이 민준의 어깨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작 그만. 무기 버리고 엎드려. 벼락 같은 고함이 안방을 뒤흔들었어요. 동시에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찰 특공대였죠.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든 대원들이 순식간에 방 안을 장악했어요. 그 뒤를 이어 동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죠. 형사 여러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어요. 칼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에 간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기 내려놔. 경찰 특공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여전히 칼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대원 2명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도진의 팔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다른 한 명이 다리를 걸어 바닥에 쓰러뜨렸죠. 철컥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이거 나.
도진이 바닥에 깔린 채 발악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의 제압은 완벽했죠. 깡패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아까 민준에게 당해 바닥에서 신음하던 놈들이었죠. 형사들이 그들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방안이 정리되자 동석이 영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영숙은 떨리는 몸으로 남편의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무서웠어요. 저 사람이 칼을 들고. 동석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죠.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왔으니까. 바닥에 깔린 도진이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저놈이 가짜예요. 내가 진짜 아들이라고요. 동석은 차갑게 도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닥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형사들이 도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왼쪽 팔뚝을 내밀며 악을 썼죠. 보세요. 내 팔에 점 있잖아요. 북두칠성점. 내가 진짜 박준우라고요. 동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점 때문에 속았던 거였죠. 자신과 아내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사기꾼이 알게 된 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진이 끌려나가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동석과 영숙은 그제야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하얀 셔츠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등과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발걸음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왼쪽 팔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소매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는 북두칠성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기사 팔에도 저 점이 있어. 우리 준우랑 똑같은 점이. 동석도 민준의 팔뚝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분명히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이었습니다. 도진의 팔에 있던 것과 똑같았죠. 아니, 더 선명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민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신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민준이 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나시를 입은 어린아이가 할머니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이의 왼쪽 팔뚝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숙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이 얼굴은. 영숙은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4살 때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 사진 속 아이는 그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동석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금지된 방에 걸어둔 아들의 사진과 너무나 비슷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했어요.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도 있고 피의자 신문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기사, 자네도 같이 가세. 치료도 받아야 하고.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영숙은 계속 민준의 팔뚝을 힐끔거렸습니다.
저 점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동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먼저 민준이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봉합은 필요 없었어요. 소독과 붕대 처치만으로 충분했죠. 치료를 마친 민준은 형사에게 품에 있던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룸살롱에서 녹음한 강비서와 도진의 대화였죠. 이게 증거입니다. 저 두 사람이 공모해서 회장님 댁을 사기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사가 녹음을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정적인 증거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경찰서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갑을 찬 남자가 형사들에게 끌려오고 있었어요. 강비서였습니다. 강비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해외로 도주하려다 체포된 거였어요. 동석은 강비서를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측근이었어요.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자가 사기꾼과 손잡고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강비서와 도진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끌려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 형사가 동석과 영숙, 민준이 기다리는 참관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최도진과 강영석은 외가 쪽 육촌 형제 사이입니다. 최도진은 전과 오범에 도박빚만 5억이 넘는 상태였고요. 강영석이 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육촌 형제라니. 처음부터 짜고 친 사기였던 거예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영석은 자백했습니다. 회장님 댁 재산을 노리고 가짜 아들을 만들어 보낸 거라고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점은요? 저 사기꾼 팔에 있던 점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문신입니다. 강영석이 직접 문신사를 데려와서 최도진 팔에 새긴 거라고 합니다. 동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 점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 어떻게 알았지? 형사가 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강영석이 자백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내가 언제? 동석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형사가 조사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동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영숙과 민주는 참관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강비서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동석이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비서. 동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도대체 점은 어떻게 안 거야? 그건 나와 아내만 아는 비밀이었어. 강비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체념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년 전입니다. 회장님, 도련님 기일날이었죠. 동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회장님께서 많이 취하셨어요. 서재에서 혼자 술을 드시면서 오셨죠. 저는 회장님을 부축해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강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우 팔뚝에 북두칠성점이 있었어. 그 점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하시면서요. 동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그날 너무 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는데 그때 그 말을 한 거였죠. 내 입이. 동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 입이 문제였어. 참관실에서 지켜보던 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았거든요. 매년 아들의 기일이 되면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죠.
그 고통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는요? 분명 99.99%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사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강영석이 조작했습니다. 회장님 댁에 있는 진짜 도련님의 칫솔을 미리 훔쳐뒀다가 최도진 검체와 바꿔치기해서 검사기관에 보낸 겁니다. 영숙은 충격에 휘청거렸어요. 민준이 재빨리 부축했죠.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영숙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북두칠성점, 그리고 아까 본 사진 속 아이의 얼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기사, 자네 부모님은 없다고 했지?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나?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하셔서요. 저도 왜 제 얼굴과 점이 도련님 사진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여쭤볼 수도 없고요. 영숙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죠. 김 기사,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랑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나? 민준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어요. 2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어머니의 눈이었죠.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금지된 방에서 봤던 사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있던 북두칠성점.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동석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늦은 밤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한산했어요. 의사가 세 사람의 피를 체열했죠. 작은 시험관에 담긴 붉은 피.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동석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게. 상처도 있으니까.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모님도 편히 쉬세요. 영숙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죠.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25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보. 영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준우일까요? 동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알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병원에서 체열을 마친 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맡던 냄새였죠. 민주는 불도 켜지 않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등과 팔의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금지된 방에서 봤던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 똑같은 위치에 있던 북두칠성점, 그리고 사모님의 말씀. 저건 우리 준우점이라고
25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점이라고 하셨죠. 민주는 천천히 작은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방이었죠. 5년 전 돌아가신 뒤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너무 아팠거든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비거. 오래된 문이 신음을 내며 열렸어요.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할머니의 향기도 느껴졌어요. 빛바랜 이불, 낡은 장롱, 작은 화장대. 모든 게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주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을 열었어요. 할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옷자락을 쓸어보았죠.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입으시던 꽃무늬 원피스였어요.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편지 봉투들, 약봉지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주는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른 봉투였죠. 마치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1000조각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거든요. 사랑하는 내 손주 민준이에게.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어요.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면 할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25년 전 장터에서 길 잃은 너를 봤을 때 사람들이 고아원에 보내라더구나. 그 어린 게 불쌍해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데려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 알았어. 부모가 찾고 있을 거란 것도 알았어. 근데 할미는 그때 남편도 자식도 다 잃고 혼자였거든. 내가 할미 손을 꼭 잡고 울던 게 너무 불쌍해서 그냥 데려왔어. 할미가 욕심을 부린 거야. 남의 자식 데려온 죄로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 널 키우면서 행복했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어. 내 진짜 부모가 얼마나 너를 찾고 있을까, 얼마나 울고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더구나. 민준아, 미안해. 할미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내가 할미를 미워할까봐 무서웠거든. 부디 친부모를 만나면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달라고 전해다오. 그리고 할미 대신 그분들한테 사과해다오. 아들을 찾지 못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할미는 천국에서 널 지켜볼게. 행복하게 살아라, 내 손주야. 할미가. 편지를 다 읽은 민주는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편지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민주는 떨어진 편지를 주워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할머니가 자신을 데려온 거였어요. 25년 전 장터에서 길 잃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워주신 거였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을 친손자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죠. 할머니와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던 할머니.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굽어도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민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셨죠. 겨울이면 자신은 얇은 이불을 덮으시면서 민준에게는 두꺼운 솜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추우면 안 된다고,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민준 생일 때 케이크를 사주시려고 한 달 내내 야근을 하셨던 일도 떠올랐어요. 퉁퉁 부은 발로 집에 들어오시면서도 케이크 상자를 높이 들고 웃으셨죠. 우리 민준이 생일 축하한다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시면서요. 그 모든 사랑이 진심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데려왔다는 죄책감 속에서도 할머니는 민준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할머니, 민준이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할머니,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왜요? 그래도 할머니는 제 할머니인데, 저 할머니 원망 안 하는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민주는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민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석과 영숙도 이미 와 있었어요. 세 사람은 상담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 봉투를 가져왔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동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봉투가 제대로 뜯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씨름한 끝에 봉투가 열렸습니다. 서류를 꺼내 들었죠. 동석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숫자를 보았어요. 친자관계 성립 99.99%. 서류가 동석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재벌 회장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영숙은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99.99%라는 숫자를 보고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며 민준에게 다가갔죠. 준우야.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 준우야. 민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어머니였어요. 진짜 어머니. 자신을 낳아주신 분이었죠. 민주는 품에서 어젯밤 읽은 할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분께 건넸어요. 이걸 봐주세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의 편지입니다. 동석과 영숙은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죠. 읽는 동안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편지를 다 읽은 영숙은 편지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용서라니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널 고아원에 안 보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은인이에요. 동석도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넌 험한 꼴을 당했을지도 몰라. 정말 감사한 분이야.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할머니가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들리시죠?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이제 진짜 가족 찾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며칠 뒤 평창동 저택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수행기사가 아니었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진짜 아들이었죠. 자신의 방도 생겼습니다. 금지된 방, 25년 동안 보존되어 있던 그 방이 이제는 민준의 방이 되었어요. 식탁에는 영숙이 직접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밑반찬들도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동석, 영숙, 그리고 민준. 아니, 이제는 준우라고 불러야 할까요?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민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이 커졌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이랑 비슷해요.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어요. 많이 먹어라, 내 아들. 동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저녁 식사. 그토록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죠. 그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최도진 씨와 강영석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도진과 강비서가 나란히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진은 강비서에게 욕을 퍼부으며 발악했고 강비서는 얼굴을 숨기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동석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저런 놈들 얘기는 그만 보자. 밥맛 떨어진다.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동석이 제안했습니다. 해운대에 가볼까? 내가 어릴 때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금지된 방에서 봤던 사진이 떠올랐죠. 모래성을 쌓으며 웃던 4살짜리 아이. 세 사람은 차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밤바다였어요. 파도가 해변을 부드럽게 쓸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죠. 시원한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동석과 영숙이 민준의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25년의 아픔을 씻어내듯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영숙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5년 동안 내가 보고 싶었어.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어.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 아버지도요. 동석이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하자. 파도 소리가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2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파도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마치 할머니가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민준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저 이제 행복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요. 세 사람의 뒷모습 위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끝난 밤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